지난 시즌 테나흐 감독의 지휘 아래서 챔스에 복귀하면서 부활한 메뉴는 이번 시즌도 4위 안에 들 거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노세화가 역력한 대야 골키퍼를 대신해서 테나흐와 5년간 아약스 시절을 함께 보낸 오나나 골키퍼를 새로 영입한 데다가 현재 환율로 무려 1000억이 넘는 금액의 메이슨 마운트까지 영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원톱 스트라이커 자리에도 덴마크의 유망주인 회유른을 영입하면서 자그마치 7,500만 유로를 더 썼습니다. 센터백 영입이 아직 없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돈도 충분히 많이 썼고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강화됐다고 봐야죠. 그래서인지 많은 전문가들도 맨유가 이번에도 탑4 안에 들 거라고 예상하면서 강팀이라는 평가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울버햄튼과의 리그 개막전에서 맨유가 보여준 경기력은 강팀이라기에는 조금 애매한 모습이 많았는데요. 울버햄튼은 지난 시즌 13위를 기록했고 주전 공격수인 히메네스는 풀럼으로 주전 미드필더인 네베스는 사우디로 떠나서 전력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두 팀의 맞대결에서 울버햄튼이 맨유를 상당히 괴롭혔습니다. 일단 점유율부터 51대 49로 매우 팽팽했고 기대 득점값은 울버햄튼이 맨유보다 높았죠. 전체 슈팅 개수도 울버햄튼은 23개였는데 맨유는 그보다 적은 15개였습니다. 반칙도 맨유는 15번, 울버햄튼은 10번으로 누가 봐도 맨유가 고전한 경기였거든요. 완비사카의 크로스를 바라니 헤더로 연결해서 선제 득점을 하긴 했지만 경기 막판에 페널티킥을 줘야 하는 반칙을 했습니다. 신입생인 오나나 골키퍼가 칼라이지치를 두 팔로 강하게 내려 찍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심은 이 반칙을 그냥 넘어갔고 VAR을 했음에도 페널티킥이 무산됐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에서는 경기 후 심판협회가 이 판정이 오심이었다면서 울버햄튼 구단에 사과를 했다고 밝혔죠. 맨유가 울버햄튼의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주지 않기로 한 결정에 3명의 심판이 이번 주말 경기에서 제외됐다. 심판협회 회장인 하워드 웹은 경기 후 울버햄튼의 관계자에게 연락해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 경기에서 결정적인 오심이 있었음을 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끝난 경기 결과는 그대로고 울버햄튼은 승점을 도둑맞은 셈이죠. 어쨌거나 맨유가 기대했던 것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인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와 비겼지만 확실히 콘테 시절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오히려 기대가 된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결과만 보면 맨유는 1승, 토트넘은 1무지만 두 팀이 맞붙는다면 토트넘의 맨유보다 더 강할 거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메이슨, 비수마, 스킵의 조합이 맨유의 카세미로, 마운트, 페르난데스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실제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7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미드필더가 더 탄탄해진 모습이었거든요. 수비 라인을 높게 올리면서 중원 싸움을 강하게 가져가는 전술이 잘 통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번 주말에 예정된 토트넘과 맨유의 빅매치에서 의외로 현지 토트넘 팬들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맨유 골키퍼인 오나나가 과거 토트넘과 아주 진한 인연이 있었던 건데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2019년 챔스 4강 암스테르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경기에서 상대팀 골키퍼가 바로 오나나였습니다. 아약스 원정에서 모우라 해트트릭으로 기적적인 결승 진출을 했던 바로 그때 반대편 골문에는 오나나가 서 있던 거였죠. 토트넘이 가장 최근 오나나를 상대했던 건 바로 이 경기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오나나는 그 이후에 인터 밀란으로 가서 지난 시즌의 챔스 결승을 경험했습니다. 현존하는 골키퍼들 중에 손가락에 꼽히는 최고 수준의 골키퍼라는 평가도 받았죠. 맨유는 오나나 영입에 5,500만 유로, 한화로 800억 이상을 썼습니다. 그만큼 사실 오나나는 만만한 키퍼가 아닌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회자되는 암스테르담의 기적의 희생자일 뿐입니다. 게다가 BBC도 인정한 페널티킥 오심도 오나나의 파울에서 비롯된 거였죠. 그래서인지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맨유전이 기대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잠깐 내가 틀렸다면 말했죠. 오나나가 모우라에게 헤트트릭을 당했던 그 골키퍼 맞아? 테나흐와 오나나의 조합은 이미 2019년에 경험해본 적이 있어. 그리고 그때 우리가 기적을 일으켰지. 당시 오나나가 후반전 내내 이미 경기가 끝났다는 듯이 행동했다고 들었어. 이번에도 그만큼만 방심해 주길 바래. 나는 개인적으로 오나나가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해. 개막전에서의 파울을 좀 봐. 모우라를 주말 동안만 임대할 수 없나? 그러면 오나나를 완전 박살낼 수 있을 텐데. 암스테르담의 기적을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다시 재현하면 좋겠다. 맨유 미드필더가 작년보다 약해진 느낌이야.
비스마 스킵이 마운트를 작살내고 메이슨이 어시스트를 할 거야. 개막전 경기력만 보면 토트넘의 메뉴보다 우세하게 보인다. 우리가 선제골을 넣는다면 승리가 유력해. 오나나에게 헤트트릭을 한 모우라는 브라질 선수였지. 그리고 히샬리송도 브라질리언이야. 오나나가 이번에도 토트넘에게 기적을 선물해주면 좋겠다. 이번 시즌의 모우라는 토트넘을 떠났지만 여전히 2019년의 기억이 생생한데요. 지난 브렌트포드전 선발 명단을 기준으로 하면 당시 아약스전에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 토트넘에 남아있는 선수는 손흥민 뿐입니다. 씁쓸하다면 씁쓸한 일이고 그만큼 빠르게 축구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손흥민의 존재만으로도 토트넘은 추가적인 자신감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일단 직접 맞대결이었던 올해 4월에 손흥민이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을 득점하면서 2대2 무승부를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전반전에만 이 실점을 하면서 패색이 짙어지자 손흥민이 라커룸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동료들을 다그쳤다는 일화도 있었고요. 어쩌면 이때부터 손흥민의 리더십이 그 진가를 드러내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공교롭게도 오나나를 상대로 손흥민도 골맛을 본 적이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카메룬과 대한민국이 작년 9월에 친선 경기를 했거든요. 이때 손흥민이 헤더골을 넣으면서 한국의 1대0 승리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의 헤더골은 상당히 희귀한 장면이라서 선명하게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당시 손흥민의 포지션은 윙어가 아니라 센터포드 역할이었죠. 케인 떠난 토트넘의 중앙 공격수로 히샬리송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손흥민은 원톱으로 기용하는 전술이 가장 나은 대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메뉴와 오나나를 상대로 모두 골맛을 본 손흥민이 적어도 이번 주말에는 스트라이커로 나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히샬리송에게도 변명은 있습니다. 케인 떠날 줄 알았으면 프리시즌 동안 손흥민, 클루에스키와 같이 나왔겠죠. 그 전까지는 선발 멤버로 취급되지 않아서 이 두 선수와 같이 뛰었던 적이 없습니다. 브렌트포드전에서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느라 서로 잘 안 맞는 게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프로는 결과로 말하는 법이고 토트넘이 정말로 챔스권을 목표로 한다면 리그 초반에 메뉴를 잡아 놓는 게 좋잖아요. 통계 전문 매체인 언더스탯에 따르면 손흥민은 지금까지 정규 시즌에서 스트라이커로 뛴 경기가 38경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90분당 기대 득점이 왼쪽 윙어로 나올 때보다 스트라이커일 때 더 높다는 아주 의외의 통계도 있죠. 이 매체에 의하면 손흥민이 왼쪽 윙어일 때 90분당 기대 득점이 0.32골인데 스트라이커일 때는 0.41골로 더 높습니다. 충분히 손흥민을 믿고 다음 경기에서 센터포드를 맡겨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엔지 감독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